지난번 저희 멜로뽕띠 첫 시간에 뽕띠의 어떤 지각의 실천적 의미를 하면서 멜로뽕띠가 그 다른 철학자라고 틀리게 특히 이제 현상학 중에서 훗서리 현상하고 이제 가장 그 대비되는 점이 어떤 그 지각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세계를 향한 존재, 우리 몸에, 그쵸? 몸의 어떤 실천적인 의미에 이제 중요성을 두면서 특히 이제 몸의 어떤 지향성을 통해서 그가 결국 멜로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은 그러니까 말이 지각의 현상학이죠. 어떻게 보면 거의 몸의 현상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의 그러니까 지각의 행위를 갖다가 설명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결국은 몸의 어떤 그 이론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도 어떤 코키토의 어떤 그 의미도 암묵적인 코키토이지만 몸적 코키토로서 이제 결론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각이 실천적 의미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살 개념과 더불어서 그 감각적인 것. 그래서 주제 자체는 거기 여러분 보신 것처럼 거울 속 봄의 욕망과 상상적인 것.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색다른 건 없지만 좀 더 새로운 어떤 의미를 추가한 것이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기 전에 일단 그 지각 현상학이 그 멜로뽕띠 초기 사상의 어떤 중심적인 그 핵심을 다룬 그 저서라고 한다면 후기의 어떤 그 멜로뽕띠 사상을 중심적으로 다룬 저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눈과 정신. 그래서 사실은 눈과 정신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쓴 그 저서이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유고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클로드 루포가 이제 남은 쓰다가 남겨진 것들을 가지고서 완성된 책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주로 여러분 그 페이퍼에, 나눠준 페이퍼에 참고한 것은 두 책을 주로 참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책을 제가 좀 더 나머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2차 문헌 같은 거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본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멜로뽕띠의 현상학이 훗서리 현상학에서 가장 차이나는 점을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무엇이었나? 훗서리 현상학하고 안 나시죠? 훗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가지고 그 선험적 생각나시죠? 이제는 현상학적 환원, 선험적인 환원을 통해서 결국은 가장 투명한 의식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선험적 주관성으로 돌아와서 어떤 본질을 갖다 직관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였다면은 그 멜로뽕띠에 있어서 환원회에서 도달한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나의 몸, 그쵸? 실존적인 어떤 몸의 그 이제 몸 속으로 환원돼서 결국은 그 몸에 의해서 대상을 갖다가 지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어떤 그 삶을, 어떤 실존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얘기였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몸을 통해서 대상을 접하고 지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쵸? 세상을 바라다보고 살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멜로뽕띠가 그 중요시한 어떤 그 대상에서 지각적인 어떤 지각된 것은 결국은 감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훗설에 있어서 어떤 지각의 의미는 의식죠. 예, 의식의 어떤 지향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예막, 의식의 어떤 의미체라고 한다면은 멜로뽕띠에 있어서는 우리 몸,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감각적인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감각적인 것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멜로뽕띠의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 살의 존재론에서 중요한 것이 감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보여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그 지각의 현상학에서 조금 더 다지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결국 감각적인 것이 가시성,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세계화 또는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합리적인 것의 토대가 바로 감각적인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인 것은 그 중간중간에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띄어서 할 텐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지금 지각을 할 때, 아니면 저하고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을 때, 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은 일단 어떻게 들어와요? 뭘 통해서? 일단 그 눈과, 그쵸? 시각, 청각, 물론 후각까지는 뭐 작동을 해도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후각은 아니지만 일단 들어오는 것은 청각, 후각, 또 뭐가 있어요? 청각, 후각, 시각, 미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으로 저를 봤을 때 들어오는 것은 저의 시각적인 것에서 특히 뭐예요? 색이죠, 색. 예, 어떤 색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감각적인 것에도 가장 중요하다. 색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저의 형태라는 건, 기마자는 저의 형태는 눈, 코, 입의 어떤 형태 자체보다도 색이 만들어낸 어떤 형태가 여러분한테 들어올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저를 바라다 보는데, 결국 거기 제가 이제 중간에 약간 좀 띄고요. 감각기관들은 몸틀에 의해 공감각을 통해 외부 대상을 지각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다 따로따로 노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제 그 음악을 틀어놨다든가 아니면 항상 뭐 커피 예를 들어 갖다 놓고 커피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으면은 저를 바라다 볼 때 청각과 그쵸? 후각과 시각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이렇게 바라다 보는데 모든 감각기관들의 다 따로따로 들어서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 아니야. 청각 따로 들어오고 시각적인 게 따로 들어오고 후각 따로 들어오고 그쵸?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고 아예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모든 것이 통일되어서 들어와요. 이것이 바로 공감각. 그래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감각기관들은 우리 몸속에서 같이 그쵸?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 종합적인 것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봄과 동시에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공감각을 통해서 외부 대상을 지각하기 때문에 이때의 의식은 순수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체화된 의식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것이 이미 주지주의나 경험론에서는 어떤 체화된 의식의 어떤 중요성을 갖다가 이렇게 놓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그 중간에 인용한 부분을 잠깐 읽으면요. 심리학, 기납적인 심리학은 감각이 상태나 질이 아니며 상태에 대한 의식도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감각의 새로운 지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소위 어떤 그 질이라고 그 퀄리티라고 퀄리티 영어로는 퀄리티 퀄리티라고 부르는 것은 붉음, 푸름, 색, 소리 등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태도에 속해 있다. 이거 재밌죠? 태도. 빨강, 노랑이 함께 주어질 때 그것들은 근육의 외전작용을 일으키기 쉽고 파랑과 초록은 근육의 내전작용을 일으키기 쉽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전작용은 유기체가 자극자를 향해 나감으로써 세계에 끌리는 것을 의미하고 외전작용은 유기체가 자극자로부터 돌아서 자신의 중심으로 향해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각들, 즉 감각적인 질들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상태 또는 성질을 입증하는 것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운동적인 용모와 함께 주어지고 생동적인 의미로 감싸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용문은 모든 색은 그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는 주관에게 운동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각각의 색의 몸이 적절한 태도를 취하게끔 온몸을 휘감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감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감각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생동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각의 주체는 원초적인 몸이며 몸이 구체적으로 감각을 산다고 할 수 있다. 감각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살아요. 그래서 메로뽕 때는 항상 아비때 그냥 이렇게 겉으로 뭔가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산다, 거주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해서 일부러 빨간색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을 볼 때하고 파란색을 볼 때하고 초록색을 볼 때 뭔가 초록색은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초록색을 보는 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 같은데 이 교실을 갖다가 막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으면 공부하기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색깔마다 고유하게 우리가 이미 살아오면서 그 색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태도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어떤 태도, 그 색에 반응하는 태도가 이미 암암리에 체험적으로 몸틀 속에 형성되어 있어요. 지난번 몸틀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몸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각각의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각각의 자기 몸틀이 있거든요. 그 몸틀에는 자기 개인의 사적인 어떤 습관이 있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죠, 문화적인 코드나 습관이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봤을 때,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그냥 봤을 때 느끼는 게 틀려요. 그쵸? 우리는 벌써 김치를 보면은 입 끝에, 혀 끝에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프로마주, 치즈가 있는데, 여러분이 물론 치즈를 좀 많이 드시긴 하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또 특히 이제 유럽 사람 치즈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치즈가 앞에 놓여있으면 그 사람들은 치즈와 올리브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제 외국에 블라즈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사람들 올리브를 갖다가 우리나라 김치처럼 이렇게 먹거든요. 네, 그래서 올리브나 치즈를 보고 있으면 벌써 그 사람들 입에 군침이 돌아요. 그런데 저희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각각 개인의 습관, 그 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관습이라고, 전통이라고 할 수, 이런 것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몸틀이에요. 그 몸틀 속에 이미 그 감각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감각하게끔 어떤 틀이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어떤 감각의 속에 나타난 어떤 태도, 색소리 등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태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특히 색하면은 그림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인상주의에서도 그렇지만 인상주의에서 색이 특별히 하지 않고 이런 표현주의에서 어떤 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키르히노의 일본 우산 밑에 여인.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거의 고유색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상주의죠. 고유색을 왜냐하면 외관, 바깥의 자연빛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자연빛 속에서 색이 나뭇잎이나 나무 줄기가 거의 고동색이나 초록색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여러 색이 반영이 되면서 나타나는데, 그거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제 특히 독일의 표현주의에서는 거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산 밑에 일본 여인의 몸색이 거의 노란색이에요. 그렇죠?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예.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주관적인 어떤 색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특히 마티스도 마찬가지야. 마티스에 와서도 색 자체가 이제 고유한 어떤 색을 떠나서 색으로서 이제 거의 모든 형태라든가 질감이라든가 그런 걸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빨간색의 하모니, 또 어떤 책에서는 이게 책마다 제목이 좀 다르게 쓰여 있는데, 그래서 마티스에서 지금 식탁이라든가 벽지가 거의 지금 같은 붉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티스에서의 나타나는 색은 굉장히 장식적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같은 시대의 독일의 표현주의는 색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뭉크의 절규의 색을 보면, 뭉크는 표현주의 작가는 아니지만은 노르웨이 작가로서 독일의 표현주의에 굉장히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여러분 외침이라는 작품 있죠? 막 회고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있는 그런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불길해요. 보고 있으면은 느낌에 저게 무엇인지 몰라도 보는 사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가 하면은 키르히노의 일본 밑에 우산색의 여인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색 자체가 아주 왜곡되어 있고, 그래서 비균형적이고, 뭔가 색 자체가 두 개가 어울리는 색이 아니라 굉장히 왜곡되고 불균형적이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색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그거를 갖다가 굳이 이 작품의 의미를 몰라도 봤을 때 뭔가 불안하다든가 어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마티스의 색은 불균형적이나 왜곡되이나 그런 것보다는
모든 어떤 화면을 갖다가 굉장히 색으로 굉장히 패턴과 장식돼서 마티스의 색 자체는 어떤 주관적인 표현의 어떤 감정보다는 색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색 자체의 어떤 장식성이라든가 그걸 살려가지고서 굉장히 그 패턴과 디자인적인 어떤 의미로 색을 갖다가 이제 쓴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잠깐만 제가 그 색 자체로 얘기한 건 어떤 생면회화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여기 그 뉴먼의 존재 또는 디오니소스 이런 작품들 보시면은 로드코 굉장히 어떤 추상적이면서 신비화 이제는 거의 뭐 주관을 갖다 직접적으로 노출하지는 않고 그렇죠? 추사가 돼 있으면서 약간 어떤 상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색 자체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입체주의나 마티스 야수파에서도 좀 부족하고요. 추상으로 넘어와서 생면화가 쪽에서가 오히려 색 자체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좀 더 감각적으로 와닿는 어떤 색 요거는 제가 뭐 잘못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그래서 일단은 어떤 색이 줄 수 있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미 그 색 자체는 표현주의 그렇죠? 우리가 사실 고흐는 표현주의는 넣지는 않아요. 후기 인상주의 그렇죠? 후기 인상주의 뭐 신인상주의로 놓는데 사실은 표현주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색이나 붓터칠 쪽에서 자신의 비극적인 그렇죠? 정말 우울했던 비극적인 삶을 갖다가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친숙한 그림이 아마 고흐예요. 그래서 고흐 작품 굳이 누가 설명을 안 해도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거의 강렬하고 격렬한 어떤 붓터치 그런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거의 그 마지막 작품인데 요걸 보면 여러분이 까마귀가 날고 있고 거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죠. 밀바디의 까마귀인데 이 작품이 이제 고흐가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거의 그 마지막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고서 전혀 이걸 모르거나 고흐 작품인지 모르고 이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이 작품의 색이라든가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봤을 때 굉장히 고흐가 환희에 찬 아주 행복한 삶 속에서 이 작품을 그렸다고는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색이라든가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이제 고흐 작품이기도 하고 이 작품을 떠나서 대표적으로 어떤 뭉크의 이 작품 절규 또는 어디서는 비명이라 하던데 이 작품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품 속에 나타낸 붉은색이라든가 전체에 요동치고 있는 요 지금 절규하고는 입속으로 거의 모든 색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 속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징조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색 자체가 얘기할 수 있다고 할 수. 키르이너의 베를린의 거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색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왜곡되고 불균형적인 색이라든가 형태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의 갑자기 그 빌헬름 시대의 어떤 그 정신적인 불안이라든가, 근데 사실은 표현주의 어떤 색이라는 형태가 무엇을 예감하거든요. 세계대전을 갖다가 이미 예감하고서 어떤 불길한 징조가 이미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색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 코코슈카의 작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에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그 정도만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작가로 넘어가겠습니다.